네, 이번 시간에 14주차 1강에서는 사례 관리의 이론적인 근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생태 체계적인 관점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면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접목시켜서 인간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례 관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체계 이론이라 하는 것은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서 클라이언트 체계의 변화를 돕는 개입 지점과 유형이 있음을 강조를 하는 거고, 생태학적 이론이라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간의 적응 간의 교류에 중점을 둔다라고 해서 생활에서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생태학 이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환경과 어떠한 공조적인 관계에서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환경을 떠날 수가 없고 환경 또한 인간에서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 전략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욕구 사이의 조화를 찾기 위해서 적응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태 체계 관점에서의 사례 관리의 그 관점에 적용해 보게 되면 사례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 그 환경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죠.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 나름대로 나와의 어떤 그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 환경이라 하는 것은 다양한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떠한 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랑 관계 맺는 여러 가지의 그 근원적으로 보자면은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 병원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 기관이 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 사회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클라이언트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받거나 또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환경 또는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의 그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가운데서 사회복지사가 수직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동등한 파트너십이 가는 것이 사례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례 관리자는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떠한 그 문제에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 있어서 파트너십으로 가야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사정 단계와 문제 해결의 과정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 환경과 생애 주기에 있어서 특징을 사정하는 것이 있고요.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에 적합한 그 증진의 개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더 우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호 긍정적인 관계나 협력적인 경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유능성을 증진을 시키고 비공식적, 공식적인 자원을 사례 관리자의 개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공식적인 자원은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비공식적인 것은 자원봉사
봉사자나 어떠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측면이 아닌 비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례 관리자의 이런 그 도움 자체도 충분히 개입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 방안을 서로 함께 모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회 관리자가 지원하는 지원 그 직접적인 개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례 관리에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 체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사례 관리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 체계적인 관점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해서 차별화된 사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다 각자의 그 욕구와 어떠한 그 환경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 체계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어떠한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양한 체계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목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의 강조가 약한 편이나 구체적인 개입 방법의 전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또 사례 관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관점에서 우리가 강점의 개념은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하고 장점인 것을 먼저 부각을 하는 것을 우리를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잘하는 것,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클라이언트의 관심, 잠재력, 역량에 주목해서 실천하는 접근 방법이 관점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탈근대화의 관점에서 변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실리백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드러내서 묘사하고 탐색하고 활용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파워, 힘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용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지역사회 안에 있는 힘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점이라는 용어만 포함한 것만으로는 강점, 간점 적용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아무리 다른 것을 못하고 뭐 미흡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강점이 있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부각을 해서 그 강점을 살려서 최대한 예, 개념을 잡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떠한 관심사나 역량 이런 걸 주목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사례 관리의 강점에 대한 허용에 있어서 슬리백은 강점에 대한 실천 원리를 모든 개인, 집단,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강점과 약점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사람은 개인의 강점으로 성격이 굉장히 좋고 친화적이고 융통성도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다른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또 강점, 약점을 찾아내서 그런 거를 보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에서 여러 가지 실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상이나 확대나 질병과 힘겨운 분투를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도전과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협업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그 장점을 부각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 또한 강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인적 자원 또는 네트워크 이런 걸로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많은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강점 관점에 있어서 질문 유형이 있는데요. 생존 질문이 있고 지지 질문이 있고 예외 질문, 그런 가능성 질문, 존중 질문, 장래 질문,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 기법이 있는데 생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 헤쳐나오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 그 속에서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생존 질문이 있겠고요. 지지 질문이라 해서 누가 당신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으며 인도해 주었나라는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현재 있을 때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불행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현재로서의 이렇게 꿋꿋하게 있는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예외 질문이라 해서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언제였나라고 한번 회상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모든 게 다 나쁘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에 내가 희망이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예외 질문을 하면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좀 더 목표 달성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을 때의 쾌감 이런 것을 한번 회상을 통해서 예외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가능성 질문이라 해서 현재 당신의 삶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통해서 현재보다 나은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원하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가능성을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존중 질문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하는가라는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될 거고요. 장래에 대한 질문, 현재 상황은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놓여 있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면은 미래에 당신의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겠는지 이런 거를 같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간점, 강점 질문의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점에 관련된 실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과 태도들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자가 지닌 강점,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지닌 결핍, 욕구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지닌 잠재력과 기술에 주목하고 접근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탐색하고 발견하고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강점의 관점을 대변하는 주요 어휘와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상자와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강점에 대해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과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대상자가, 내담자가, 그 기관에 상담을 왔다라고 하면, 이런 우리 사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문제의 유형들이 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냥 이런 강점 질문에 대한 답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질문, 생존 질문이나 지지 질문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담에서 통용이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내담자가 살아온 과거를 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용과
공감과 신뢰 관계를 우리가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같이 할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라포 형성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처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점점 간점 강점이든 어떠한 이제 그 상담에 있어서 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신뢰 관계와 공감과 수용이 되어야만 오픈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 개입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웨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족의 욕구 수준에 따른 개입의 틀을 만들었는데요. 이 수준을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수준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집 털을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 수준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먹을 것, 거처, 보호, 그러니까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에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수준은 우리가 이 지하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생존을 가지고 신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양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의료, 돌봄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단계이고 2차적인 수준은 한계와 안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불 구조로 했을 때는 골조와 지붕, 구조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단계는 권력이나 통제, 대처 양식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의 접근인데요. 우리가 집으로 따지게 되면 벽과 문의 배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과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가족, 세대 간의 경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준은 가구와 양식, 그러니까 부와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삶에 있어서 예술이나 내면의 갈등, 친밀감, 자아실현, 통찰, 열망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욕구 수준에 따른 개입의 틀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가족 사정의 개입 이론에 있어서 사례 관리에서 가족 사정과 개입 이론의 적용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 빈곤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또 우리 조성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과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을 둔 가족에게는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 사례 관리 실시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터가 제시한 가족의 욕구 수준에 따른 개입에 관한 개념 틀을 보게 되면 사례 관리 전반에서 가족의 욕구 수준을 사정을 하고 이에 따른 개입, 초점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수준의 욕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제 귀에 많이 익숙하실 거고 많이 들어봐서 가계도가 어떤 거구나, 생태도가 어떤 거구나 이제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수준의 욕구에 이런 가계도나 생태도를 활용해서 확대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자원들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라던가 돌봄이라던가 치료 지원이라던가 위기 지원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돌봄에서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돌봄과 복지와 또 사회 정책 이런 이제 모든 수준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의 회복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한 가족에 대해서 사정에 기반해서 가족 체계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적절한 돌봄과 양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1 수준의 욕구라고 보는 것이고 이 수준의 욕구는 우리 가족의 강점과 회복 가능한 자원들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구조적인 가족 치료 모델을 활용해서 부부간 연합을 구축해서 부모 체계가 가족 내에서 신뢰를 받으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 수준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4수준은 사례 관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인데 수준 3에서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적절한 공간과 거리 및 사생활에 보호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분화와 개별화 또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활용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수준 4에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구조적인 경계가 상태적으로 명료하고 만족스러우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보다 추구하거나 각자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족의 사례 관련 사정과 개입의 이론들을 적용을 하게 보면 문제 욕구가 우리 수준별로 있는데요. 문제 1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양육 욕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모의 감독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의식주, 그래서 이거 최소한의 양육이 필요한 게 문제의 욕구고 전략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감독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가능한 자원을 탐색해서 동원하고 가족의 레지리언스를 수립을 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증진시키면서 개입 초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가족 보존을 위해서 사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족, 친인척, 지역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연결하고 사례 관리자가 가족의 의사결정을 돕고 옹호자, 교육자, 지원자로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수준에서는 가족의 적절한 구조 또는 한계, 안정감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권위가 있는가 라는 것인데 개입 전략에 있어서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요.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부모 체계와 통제로 구성된 자녀 체계 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의 명확성을 중진시키는 것이 개입 전략이다. 그리고 초점 기술에서는 부모 간의 연합이 형성이 되고 한계를 설정하고 또 명료한 의사소통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역할 교육과 행동 강화나 과제 부여, 사회학습 기술을 활용한 개입들이 개입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준 3단계에서는 가족이나 개인이나 세대 간에 명료하게 적절한 경계가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요게 우리가 가족의 문제를 둘러싼 의사소통의 권력 구조를 검토를 하고 상호 간의 분화와 개별화 및 정서 체계의 융통성, 세대 간의 명료한 경계 형성을 증진하는 것이 개입의 전략이라고 보면 개입의 초점은 가족 및 가족의 경계 만들고 또 탈삼각화 관계와 동맹의 재구축과 세대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수준은 내면의 갈등 문제나 친밀감의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문제 파악과 욕구를 통해서 개입 전략을 짜는데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는 유산과 정신적인 외상을 통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열망과 영적 욕구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입 기술의 초점은 이야기 치료나 가족 치료, 그리고 또 대상 관계 치료, 3세대에 걸친 문화 해결,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이 개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그 개념의 이론을 보면 우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지위나 유사하거나 공유하는 기능, 또 지리적인, 문화적인 관련성과 같은 어떤 공통된 유대에 의해서 연결된 개인이나 집단들에 대한 이론인데요. 네트워크라 하는 것은 일련의 교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나는 연결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계약이나 합의에 성립돼서 모인 조직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내 협력적인 관계 등에 유사하고요.
사회복지 관점에서 네트워크는 주로 자원과 기술과 사회적인 관계, 지식, 신뢰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단체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망, 유대 또는 연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네트워크 자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밀도, 중심성, 소속 집단, 구조적 틈새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네트워크가 유사한 특징으로 네트워크 안에서 교환되는 내용과 관계의 성질에 관한 것들이 관계성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론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6가지로 특성을 나눠보는데요. 상호성과 강도와 복잡성, 밀도, 동질성, 지역적 분산성이 있는데요.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과 지지의 쌍방 간의 주고받음을 정도를 상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가까움의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성은 다양한 기능 제공에 대한 정도고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정도, 동질성은 구성원의 인과학적인 유사한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또 그 지역적 분산성이라 하는 것은 중심 사람과 가까이 사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인 구축 과정에서는 사회적인 소외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 연결과 소속감이 증가를 시키고, 폐쇄적인 관계는 개방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관계의 시너지를 발생합니다. 사회적인 지지 결핍은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지지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존성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일방성이라 하는 것은 상호 호혜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례 관리의 과정에 네트워크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운영 체계 구축의 단계가 있고, 인테이크, 그리고 사정 단계, 계획 수립과 실행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체계 구축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사례관리팀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이크는 우리가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를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 사정 단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정보 교환이나 팀 협력을 통해서 사정, 또는 사례회의에서의 사정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획 수립이나 실행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 그리고 이제 기관 간의 역할 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대상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된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 서비스에 참여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정도가 평가 단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네트워크 적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혼자 키우는 아저씨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혼자 어린 자녀 2명을 키우는 아저씨가 있다. 매일 건설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돈을 벌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양육을 비롯한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청소나 빨래 등 청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집안이 더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병균에 노출되어 피부병이 걸려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했을 때 이 어린 자녀 2명을 키우는 아저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럼 지역사회에서는 이 가정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 집안의 위생관리, 그리고 청소나 빨래에 관련된 여러 기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병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환경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의 집에 부재인 거죠, 아버지가. 그렇다고 보면은 아이를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례 관리 특성에 따른 모형이 되겠는데요. 일반 모형과 치료자 모형, 그리고 학제 간 팀 모형, 가족 모형,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형이라 하는 것은 전통적 개별 사회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치료자 모델이라 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와 사례 관리 대상자의 관계가 치료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학제간 팀 모형이라 하는 것은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개별적 책임을 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팀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족 모형이라고 하는 건 사례 관리 전 가정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면 보호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가족 모델형이 있고, 그리고 지지적인 보호 모형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이웃과 주민들이 지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의 보호에 필요한 심리적인 지지를 직접 제공해 주는 거고, 자원봉사자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서 사례관리기관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를 받아서 장애인, 노인, 발달장애 아동 이런 사례관리자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종합서비스센터의 모형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정서적 지지, 직업훈련, 기술훈련 이런 걸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례 관리에 따른 모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치료자, 중개인, 기관의 팀, 관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치료자는 치료의 사례 관리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중개인은 서비스가 조정이 잘 되지 않을 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연결해주는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관 간의 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 체계 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점 관점에서는 대상자의 체계가 가지는 강점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따른 모형은 아이오와 사례관리 모형의 외 다른 모형들 간의 비교가 있겠는데요. 피플 A와 B 그리고 PACT라고 하는 거, MC, ICM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들로 가지고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데요. 강도와 빈도 그리고 사례량, 서비스 초점 그리고 유형 사례 관리 종류 이런 것을 이제 장소를 살펴보는 건데, 뭐 우리 사례 관리는 다양한 이렇게 그 사례 모형들이 많다라는 거를 그냥 좀 알고는 계시라고 표를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도 우리가 단순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고 전문형 관리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 관리에 있어서 모둠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해 보고, 우리 각자의 사례 관리 이론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나누어 보는 것도 사례 관리의 공부가 될 것이고요. 또 가족 사정과 개입의 이론에 있어서 가족의 욕구 수준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례 관리자와 가족 간에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사례 관리의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사례 관리의 모형 중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게 생각했던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상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례 관리의 모형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사례 관리를 배움으로써 좀 내가 앞으로 사례 관리를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대상을 누구로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요번에 장을 좀 앞부분에 맨 처음에 다뤘을 만한 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요. 한 번 해도 늘 새롭죠. 네, 그래서 요번 시간은 요거로 마무리하고요. 2강에서는 다음 3강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